네, 오늘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21번째 시간이에요. 어나운스먼트가 몇 개 있는데요. 호목 19, 20이 어사인이 됐고요. 이번 주 수요일이 듀예요. 네, 죄송해요. 어사인을 좀 늦게 했는데 듀는 빨리 해놔서. 그다음 퀴즈 2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수업 시간을 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미 그 어나운스먼트 그러니까 PLMS상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파이널 리포트의 주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고 Q&A 시간에 수업 마치고 또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20번째 수업 서머리를 한다면요. 먼저 커뮤니케이션이 왜 필요한가 하면서 이제 인포메이션의 임밸런스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why communicate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information imbalance.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어느 엔터티가 다른 엔터티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쪽이 정보가 없으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 번역을 할 때 뭐 통신이라고도 하고 문과 쪽에서는 뭐 소통이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히스토리를 잠깐 얘기하면서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사실 20세기 말 21세기 초만큼 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정신없는 시대였다. 그래서 Years of Wonders 놀라움, 깜짝 놀람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1976년에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텔레폰에 대한 와이어드 텔레폰이죠. 특허를 패턴트를 파일했고요. 불과 2년 만에 커머셜 서비스가 시작이 됐어요. 엄청난 거죠. 그다음 82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이 맨하탄 지역에 전구를 켜기 위한 일렉트릭 파워라인 네트워크를 디플로이했어요. 참고로 주의할 것은 그 전에도 일렉트릭 파워라인 네트워크는 있었어요. 예, 다만 가정집에 전구를 켜기 위해서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맨하탄이나 이런 곳에는 그 당시에 가스등을 켰죠. 여러분도 옛날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요. 그 가스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스파크 라이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 탄소 있잖아요. 탄소 막대기 두 개를 한 다음에 전류를 흘려요. 제가 말했듯이 이제 파워라인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크 등이라고 하나요? 예, 굉장히 밝은 빛이 나요. 그런 걸 쓰기도 했는데 그거는 마치 양초랑 비슷한 것이 그게 타요. 공기 중에 노출이 돼 있어서 사실 그 때문에 라이트 벌브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 안에 공기를 빼고 다른 공기를 넣어서 그다음에 불과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이라는 단어예요. 둘 다. 텔레폰 네트워크이고요. 파워라인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가 참 중요해요. 그 큰 대도시가 존재하려면 어떤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도로라는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상하수도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물류, 상하수도, 사람 필수적인. 예. 그다음 뭐겠어요? 통신 네트워크, 방송 네트워크. 그래서 결국은 이 대도시, 인류가 굉장히 모여 살게 되면서 이 네트워크라는 게 매우 중요해졌고 어떻게 보면 SNS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네트워크의 발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세상을 바꿀 어떤 무언가는 무엇일까 하면 네트워크가 아닐까, 새로운 종류의 네트워크가 아닐까. 그렇게 보면 거의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또 불과 한 5년 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 experimental verification이 있었어요. 무엇의? 라디오 웨이브 또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중에서 어떤 특정 스펙트럼이니까 뭐 EM 웨이브의 실험적인 그러니까 실증이라고 하죠. 실험적인 증명, 실증을 해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헤르츠는 그래서 이게 어떤 임팩트를 갖냐 그랬더니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니까 상업적인 어떤 이용이라든가 어, 산업적인 이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냥 학자였대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스파크 갭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즘 그 부모님들이 손목에 차고 다니는 뭐 건강 팔찌 그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금속 구슬 같은 게 달려 있고요. 이게 전체 금속 띠예요. 이렇게 손목에 차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부모님들 자석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스파크 갭을 이용해서 실제로 수신기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것도 있던 거예요, 실제로. 헤르츠가 완전히 발명한 건 아니고요. 헤르츠는 사실 송신기에 관련된 부분을 더 많이 발견했고 검출하는 것은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비슷비슷한 걸 이미 해놨어요. 사실 이거는 스파크 갭 관련된 거는 갈바니 시대로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또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이제 뭐예요? 텔레그래프가 여기 그 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전보, 전신, 전봇대, 전신주 그런 어원의 원인이 된 전신 전보, 전신국
이런 게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거를 어때요? 이 experimental verification이 딱 나오고 나니까 헤르츠의 실험 장치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전송거리를 늘리려는 시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마르코니가 가장 획기적인, 가장 중요한 패턴트를 이제 파일링을 해서 영국에서 당시에 실리콘밸리였던 영국으로 가서 많은 벤처 투자자들에게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래요. 이 쇼맨십이 엄청났어요. 여러분은 스티브 잡스의 영상 보고는 대단하다 그러죠. 마르코니는 더 대단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은 마르코니가 그 대서양 너머 통신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하는데 마르코니가 황당했던 게 뭐냐면 그럼 그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엔지니어를 파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실험을 해가지고 되는 걸 보고는 사실은 이미 됐는데 그렇잖아요. 인터컨티넨탈 와이어리스 텔레그래프가 된 다음에 사실은 그 다음에 사람들 호스트 해가지고 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르코니는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실은 어때요? 당시에 기자들이 성공했다고 보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코니는 얼마나 쇼맨십이 대단했냐면 그냥 기자들을 불러요. 자기가 확신도 없는데 불러놓고는 실험을 그냥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트러블 슈팅하고 그래서 그 대서양 넘어서 통신 전보에 성공한 그게 남아 있고요. 기록으로 엄청난 성공을 해서 사람들이 뭐 환호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마르코니가 훨씬 더 대단한 기업가고 발명가고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끌어오르는 기쁨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왜 됐는지에 대해서 안 될 거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들 불가능하다. 저런 저출력으로는 수평선 넘어 몇천 킬로잖아요. 안 될 거라고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불가능해. 근데 왜 됐죠? 왜 됐어요? 여러분 그것도 알아야 돼요. 마르코니가 인터컨티넨탈 와이어리스 텔레그래피를 성공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전리층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게 있는지 몰랐어요 당시. 그러니까 마르코니가 사용한 주파수 대역이 하필이면 그 전리층에 잘 반사되는 주파수 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럭키했죠 또.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그 예전에 여러분이 지금은 뭐 웬만한 중형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도 다 달려 있는 그 충돌 방지 장치 있잖아요. 그거 처음에 BMW인가 아우디가 뭐 이렇게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했다가요. 자기들은 리허설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기자들 불러놓고 했어요. 그러다가 충돌 사고가 나는 바람에 엄청난 망신을 당했어요. 마르코니는 성공했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별로 안 했는데 여러분이 그 라이트 형제의 그 형과 동생을 잘 모르는데 윌버랑 오르빌이고요. 윌버는 좀 일찍 사망했어요. 예,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고 잘못 말하고 저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식중독에 의한 사망이고요. 그다음 오르빌이 동생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랬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라이트 브라더스만 생각하잖아요. 이 사업을 할 때는 여동생이 캐서린이 매우 중요한 일을 했는데 사이가 안 좋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오르빌과 캐서린이 막 서로 반목하고 이런 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뭐 또 얘기를 했지만 이 통신에 관해서도 예를 들면 뭐 이 벨의 인벤션에 대해서도 컨트로버시가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누가 가장 먼저 발명했냐? 비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그 스미소니안 그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스미소니안 뮤지엄이 있잖아요. 거기서 공식적으로 라이트 브라더스가 퍼스트 플라이트를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공인을 해줬는데 이것도 약간 이 오르빌과 뭐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미국 사람 띄워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하도 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우리가 먼저다라고 많이 하니까 마치 금속 활자를 놓고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구텐베르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나라가 있잖아요. 동양에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훨씬 먼저 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름이 아주 길어요. First Flight인데 앞에 Controlled and Powered예요. 그러니까 엔진이 달린 거죠. 엔진이. 그다음에 컨트롤드는 뭐냐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자세 제어가 가능하고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세 제어가. 실제로 비행기는 이렇게 나를 때 날개가 기울어졌을 때 이게 회복할 수 없으면 추락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First Powered Flight with a Heavier than Air. 이것도 애매한데 프랑스 사람들이 그 몽골피에 또 브라더즈죠. 그 사람들이 먼저 비행을 했다. 걔들도 뭐 날개 같은 게 있었죠. 아주 뭐 원하는 대로는 가지 않았지만 컨트롤이 어느 정도는 됐어요. 그래서 뭐 시비를 걸죠. 그래서 스미소니안 인스티튜트에서 쓰는 용어가 이게 공식적인 거예요. Controlled Powered
flight with heavier than air vehicle.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최초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컨트로버시가 있고 이게 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발명을 자기 나라 국적인 사람으로 하려고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와이어리스 보이스 라디오를 이용한 라디오 웨이브를 이용한 와이어리스 보이스를 최초로 한 사람이 이제 페센덴 제가 지난번에 페데슨이라고 잘못 말했던 것 같은데 페센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실제로 그 에디슨의 그 GM 있잖아요. 에디슨의 GE죠. 제너럴 일렉트릭의 엔지니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강력한 그 발진기를 만드는 기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초강력 발진기죠. 그러니까 진동하는 웨이브, 그러니까 시누소이달 웨이브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음 학기 정보통신공학개론 배우면은 나올 그 AM 모듈레이션. 그 관련돼서 이제 이 사람이 하여튼 여러 가지 기술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뭐 하여튼 여러 이유로 그 에디슨의 회사에서 많은 엔지니어들이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그 퍼듀 대학에 제가 여기서 석박사를 했죠. 퍼듀 대학의 최초의 그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 퍼듀 대학의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의 최초 그 학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오래오래 해서 거기서 이 AM 라디오 패턴트 내고 뭐 사업을 했으면 직무 발명으로 퍼듀 대학에서 뭐 이 사람을 기려서 뭐 홀도 있을 텐데 가면 없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없는 이유로 히스토리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로 퍼듀 대학교 학과장이 전자과 학과장이 되기 전에 이미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AM 라디오에 대한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보이스에 대한 그리고 한 2년인가 학과장을 하고는 이 사람이 그 동부 쪽으로 다시 옮겨요. 펜실베니아 쪽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해요. 참고로 퍼듀는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인디애나주라는 여기 미드웨스트라 그래요. 참고로 이게 예전에는 여기 뉴올리언즈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프랑스령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미드웨스트죠. 네, 미드웨스트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 동부에 바로 연해 있는 펜실베니아로 이동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당시에 또 뭐 이 사람 혼자서 생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겠어요. 텔레폰도 있고 와이어드 텔레폰도 있고 와이어 라인 텔레그래피도 있으면 당연히 그 두 개를 합치려는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패턴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분쟁에서 또 이겨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그냥 단지 미국의 음모가 아니라 모든 위대한 발명을 미국이 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패턴트 전쟁에서 이겨요. 엄청나게 큰 그 회사들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펜실베니아에서 엄청난 저택을 짓고 리타이어를 하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불과 몇 년 후에는 또 뭐예요? 마르코니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딱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100년씩 더하면 제가 6살 때, 뭐 8살 때,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제가 살면서 뭐 컴퓨터가 발명되고 뭐 반도체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했던 거 글쎄 이 시기에 100년 전이 더 정신없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빠져 있는데 여러분이 그 FM 라디오는 아마 1935년쯤에 있는데요. FM 방식인데 이 사람은 뭐 암스트롱이라는 그 루이 암스트롱도 아니고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팔 힘이 센 암스트롱이라는 사람 중에 성을 가진 사람이 발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FM 중에서도 와이드밴드 FM이라고 여러분이 정보통신공학 개론 시간에 제가 하면은 내로밴드 와이드밴드 설명하는데 와이드밴드 FM이라고 실제 지금 사용되는 FM이 와이드밴드 FM이에요. 이걸 사실 중요한 특허를 쓰고 이 사람이 발명한 거는 모든 사람이 공인을 하는데 문제는 말했지만 이것도 보세요. AM 라디오가 나온 지 벌써 뭐야 한 3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특허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사람은 특허 분쟁을 하면서 시달리다가 결국은 패소해요. 그리고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러니까 재산도 날리고 가정도 파괴되고 막 이래요. 거기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레코드사지만 RCA라는 미국 회사 있거든요. RCA. 그게 이제 이 AM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했고 그랬는데 이 FM이 나오면은 자기들 사업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이 암스트롱의 특허를 무효화하는데 엄청난 돈을 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합당한 엔지니어로서 발명가로서 합당한 어떤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벨이라든가 마르콘이라든가 맞습니까? 페센덴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특허를 잘 파일을 하고요. 특허가 그랜트 되고 그것을 정말 지난한 싸움을 통해서 이겨내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인류에 기여한 또 자기의 반짝이는 재능으로 만들어낸 또 자기 자식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보호하는 데 성공한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라이트 브라더즈의 윌버 같은 경우에는 그 위대한 발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퍼스트 플라이트 하고 4년 후인가 10몇 년 후인가 사망해요. 별로 크게 이렇게 누려보지도 못해요. 예. 뭐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나중에 여기서 보면 어떤 어, 테크 컴퍼니를 만들겠다, 벤처를. 그래서 유니콘 회사로 만들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기술력은 중요해요. 사람들이 뭐 기술력이 다가 아니다 그러는데 당연히 기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가 아니다 말을 하는 거지 기술력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어, 여러분이 파트너를 잘 구해서 그렇잖아요. 파트너를 잘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기술을 보호받으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또 세상을 바꾸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런 히스토리를 좀 얘기했고요. 정신없죠. 정신없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제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챕터가 지금 챕터 9을 하고 있잖아요. LTE예요, 제목은. 근데 LTE는 어때요? LTE는 Fourth Generation Wireless, 뭐 모바일, 뭐 셀룰라, 텔레폰 네트워크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어떻게 보면 그것을 포함하는 집합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통신의 히스토리까지 온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와이어드, 와이어 라인 또는 랜드 라인, 텔레폰 네트워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PSTN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불리고 있어요. P가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집전화망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 와이어드에 해당하는 반대말은 와이어리스라는 말, 그다음에 와이어 라인 해서 뭐 이것도 와이어리스로 되지만 요 랜드 라인이라는 말, 요건 예전에는 많이 썼고요. 지금은 좀 안 쓰고 그다음에 랜드 모바일이라는 게 있어요. 랜드 모바일. 근데 요즘은 이거를 뭐 터레스트리얼 이렇게 했어요. 터레스트리얼 네트워크. 그러니까 랜드 모바일 뭐 랜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그럼 터레스트리얼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터레스트리얼 네트워크라고 하면 요즘은 5G에서 TN 이렇게 줄여서도 말을 해요. 그다음에 넌 테레스트리얼 네트워크, 새털라이트라든가 아니면 비행선, 고고도 비행선을 이용한다든가 하면은 넌 테레스트리얼 네트워크에서 NTN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로서의 교양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셀룰라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말을 했는데 이 셀룰라라는 말이 어떤 상업적인 경쟁, 홍보 이런 것 때문에 마치 굉장히 구닥다리 기술처럼 인식을 시키려고 어떤 회사가 노력을 했다고 했어요. 미국의 어떤 자기들도 셀룰라면서 예. 셀룰라는 안 들려 잘 이러면서 자기들도 셀룰라 컨셉을 계속 가지고 있고 지금 5G 뭐 6G 뭐 전부 셀룰라 네트워크예요 실제로. 예. 그래서 셀룰라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AT&T 벨랩스가 또는 벨 레버러토리즈가 발명한 위대한 개념 중에 하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도록 합시다. 이 셀룰라 컨셉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기지국이라는 것을 높은 곳에 세우고요. 높은 곳에 세우고 고출력 안테나를 설치해서 넓은 지역을 커버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차량에 전화기를 싣고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카폰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동차에는 믿기지 않지만 굉장히 긴 한 2m 가까이 되는 안테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트렁크 옆에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고 안테나가 있었는데 저걸 달고 다닌다는 것은 뭐냐면 권력자, 부의 상징이었어요. 서브스크라이버가 몇 명 안 됐겠죠. 말했지만 이 카폰 서비스를 위해 할당된 스펙트럼 밴드가 굉장히 좁았고 제가 알기로는 FM을 사용했거든요. FM 아날로그 FM을.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할당을 해줬다고요.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그것이 부와 권력의 상징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한 명품인데 어, 여러분이 슈퍼카를 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적당한 차에다가 저것만 달아놔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차는 검소하지만 엄청난 권력자인가 보다.
심지어 예전에는 교통순경들이 잡지도 않았대요. 이 사람들이 교통 위반하면. 예, 잡아봤자 어때요? 자네는 어디 소속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카센터가 있었는데 카센터에서 파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요 안테나만 파는 거예요. 안테나만. 그래서 사람들이 저 안테나만 자기 차에 달고 다녔어요. 그러면 경찰이 안 잡는 거예요. 막 빨간 불에 지나가도 안 잡는 거예요. 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트렁크에 열면요. 트렁크 안에 한 절반 이상이 그 송수신기가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런 걸 들고 198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흑마술을 한다고 해서 마녀 사냥이나 마남 사냥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아마 불태워질 거예요. 끓는 물에 넣어지거나 아무도 믿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얘도 어때요? 얘도 고출력으로 내야지 여기 도달할 거잖아요. 이게 서울 시내가 한 20km 되거든요. 먼 데는 남산에 세워놔도 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커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난 고출력으로 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서브스크라이버 숫자를 늘릴 수가 없고 라디오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스케어스한 리소스예요. 가장 스케어스한 리소스가 라디오 스펙트럼, 그 다음이 파워예요. 그렇죠? 파워는 요즘 급격히 해결하고 있죠. 이 배터리 기술이 발달해서. 근데 스펙트럼은 만들어내는 방법이 물론 최근에 우리가 이제 LTE 설명할 때 또 나오겠지만 멀티 안테나를 이용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고 또 획기적인 브레이크스루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셀룰라 컨셉이 가장 중요해. 서브스크라이버를 늘린 데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넓은 지역을 이제 셀이라고 하는 조그만 에리어들로 나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지금의 셀 예를 들면 뭐 100개, 200개, 뭐 작으면 30개 해당하는 거를 옛날에는 하나의 안테나가 커버했다면 이제 30개로 100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중출력 또는 저출력 안테나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지역을 커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라디오 타워, 베이스 스테이션을 이제 세웠을 때 인근 셀, 어제이슨트 셀이라고 해요. 거기에 인터피어런스로, 그러니까 간섭 신호로 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셀에는 인터피어런스가 가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이만큼을 정부로부터 빌려왔으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세 개로 쪼갰다고 합시다. 세 유저를 서포트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 셀에서 1번 채널을 사용하면 옆에 인근 여기다 할까요? 여기서 1번을 쓰면 인근에서는 1번을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섭이 너무 심해서 막 소리가 막 섞여 들어오니까. 아날로그 때는 어때요? 그냥 섞여 들어오잖아요. 분리가 안 되잖아요. 특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근한 데서는 예를 들어서 뭐 2번만 쓰는 거예요. 근데 얘가 2번을 쓰면 또 어때요? 네. 또 뭐 문제가 되죠. 어떻게 쓰지? 그래서 이 셀 플래닝이 중요해졌어요. 단지 셀룰라라는 컨셉으로 쪼개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셀 패턴 중에서 세븐 셀 패턴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채널을 7개 채널은 뭔지 알죠? 지난번에 제가 밴드와 채널, 서브 채널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어요. 7개의 채널을 지금 나와 있는 이 번호들 있잖아요. 이렇게 배치하면 같은 번호를 가진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을 텐데 이 1번 채널끼리 가장 멀리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7번 채널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7번 채널이 여기서 사용되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친 이 안에 1번부터 7번까지가 다 들어있죠. 그리고 똑같은 거를 패턴을 쉬프트해서 쓰면 2번끼리 이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간섭이 충분히 작아질 수 있는데 단점이 있죠. 그렇죠?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셀룰라 컨셉을 도입한 이유는 뭐죠? 셀룰라 컨셉을 도입한 이유는 네, 이렇게 같은 지역에 예전 같으면 어때요? 전체에 7명의 서브스크라이버밖에 못 쓰는 거예요. 채널 7개면. 맞습니까? 서브스크라이버스. 근데 이제는 지금 어때요? 여기에 7이라고 된 것만 해도 하나, 둘, 셋 해서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그러면 49 서브스크라이버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처음에는 7명밖에 못 했는데 이제는 49명을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물론 여기서는 어때요? 이 전체가 있으면 요 하나의 셀에서는 7분의 1만 쓰고 있죠. 전체 밴드에. 맞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frequency reuse factor가 7분의 1이다. 하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안 좋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셀룰라가 아니었던 기술에 비하면 셀룰라 컨셉을 도입함으로써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예. 다만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이거를 7분의 1 욕심을 부리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엔지니어로서는 어때요? 가장 이상적인 부분. 모든 셀에서 모든 채널들을 다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물론 당장은 어때요? 간섭 때문에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엔지니어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제가 이게 꼰대 소리처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잘 된 다음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성공했어를 가르쳐 주면 어때요? 귀감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면 꼰대 소리라고 하는데,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제가 통신을 전공했지만 저는 통신 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오만해서 예측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이래서 뭐는 되고 이래 뭐는 안 될 거야.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너무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발은 땅바닥을 제대로 딛고 눈은 멀리를 보라고 하는데, 발은 땅바닥을 딛고 눈도 어때요? 한 보, 두 보 앞에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특히 큰 사업을 해서 내가 이 세상을 한번 변혁해 보겠다. 인생 한 번뿐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제발 발 앞만 쳐다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발 바로 앞에 안 보면 안 되죠. 안 보다가는 맨홀에 빠져서 다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멀리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세븐 셀 패턴도 있고, 이 셀 패턴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이게 세븐 말고도 더 큰 숫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더 적은 서브스크라이버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븐셀 패턴도 상당히 좋은 패턴이에요. 다만 이게 아이디어란 패턴이지 실제로는 어때요? 여기에 뭐 산이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셀 플래닝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WCDMA 3G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에. 저도 이제 LTE 끄면 3G로 되는데, 이 CDMA라는 기술이 본래 밀리터리 기술로 도입된 다이렉트 시퀀스, 그러니까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 중에서도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이 커머셜라이즈 된 건데, 잘 안 됐어요. 밀리터리 쪽에서는 프리퀀시 하핑이 잘 되고, 헤디 라마가 기본 아이디어를 냈다는, 물론 특허도 내고 했지만 헤디 라마의 특허가 익스파이어 된 다음에 실제로 많이 사용됐어요. 헤디 라마는 프리퀀시 하핑으로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예, 역사에는 남았죠. 예. 저렇게 아름다운 여배우가 정말 엄청난 특허를 낸 거예요. 놀랍죠. 예.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김태희가 스마트폰을 발명한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은 김태희가 별로 이쁘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죄송합니다. 자, 어쨌거나 강수현도 그렇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프리퀀시 리유스 팩터를 끌어올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셀에서 모든 채널을 다 이용할 수 있게. 그게 이 CDMA가 처음에 기술로서 각광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들어는 봤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터비라는 비터비 코드, 비터비 디코더 뭐 이런 게 있는데, 통신에서 이 닥터 비터비가 하여튼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한 학자인데 큰 기업을 하고 싶었어요. 큰 회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군분투를 해요. 처음에 어떤 회사를 조그맣게 만들어 사다가 실패하고, 근데 그 경험이 축적돼서 결국은 퀄컴이라는, 여러분이 들었죠? 알고 있죠? 퀄컴이라는 회사를 이 사람이 코파운드를 하죠. 퀄컴의 코파운더 중에 한 사람은 MIT 통신 교수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프리퀀시 리유스 팩터를 1로 만들 수 있다 하니까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처음에는 학자들이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또 셀 플래닝도 필요 없다. 우리는 셀 플래닝 필요 없고, 그냥 누가 우리 집 잘 안 들려요 그런 사람들이 동네에 많잖아요. 그럼 기지국 장비 하나 거기 박으면 그냥 다 해결된다. 알아서 한다. 우리 네트워크에 있는 기지국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프리퀀시 리유스 팩터가 1보다 작은 뭐 TDM이나 FDM 방식으로 서비스라고 했던 회사나 엔지니어들, 그다음에 한 치 앞만 내다보는, 또는 두 발 앞만 내다보는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라 그랬어요. 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원 다니던 중에 1998년인가요? 97년인가요? 97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컨퍼런스 이름이 바뀌었는데 WCNC로, 거기서 이 닥터 비터비가 기조 연설을 하는데, 기조 강의를 하는데 선언을 해요. 나는 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을 다 개종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CDMA의 승리를 선언해요. 정말 눈물 나는 순간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각광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CDMA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이게 2.5 제너레이션 CDMA인데요. 실제로 이 기술이 이렇게 가잖아요. 3G까지.
가는데 대한민국 엔지니어들과 그 우리나라의 애트리가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그 PSTN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개발 도상국가에서 선진국을 향해서 가면서 정부에서 이 전화가 보급돼야 된다, 통신이 더 원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화국에서 어때요? 더 많은 회선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집집마다 전화가 다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술로 전전자 교환기 앞에 왜 오퍼레이터 교환 수들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죠? 사진들. 예. 그런 거를 기계식 교환기로 바꿨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하다가 기계식 교환기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옛날 영화들 보면 다이얼을 돌리잖아요. 그럼 그 펄스가 두두두두 하고 나가는데 그걸 가지고는 기계가 스위치가 이렇게 빙빙 돌면서 가서 붙고 그래요. 정말. 전화국이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저컥. 그런데 그거를 새로 반도체가 나오니까 전자 부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전자가 모두 전자예요. 그래서 모두 전자식으로 기계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게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국책 프로젝트로 해요. 정부에서. 그래서 정부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말 들어 그럼 기업들이 다 들으니까 기업들에서 정말 에이스들을 보내라. 그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에이스들이랑 모여서 연구를 해서 전전자 교환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 깔고 심지어 외국에 수출도 하고. 그래서 이 PSTN 네트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걸 이제 만들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퀄컴의 비터비라든가 아니면 그 코파운더인 교수들은 이 와이어리스 구간만 알았던 거예요. 와이어리스 구간만. 그럼 무선 통신 전공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런 CDMA, WCDMA 하는 표준들이나 아니면 이런 뭐 우리가 그 전에 쓰던 표현대로 한 프로토콜인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라트라 그래요. 라트, LAT, 레디오 액세스 테크놀로지. 예. 라트를 표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듯이 셀룰라 망을 만들면 이 PSTN과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 기지국들을 코오더네이션 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무선망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트랜스미터 하나에 여러 서브스크라이버들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네트워크이거든요. 근데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는데 엄청난 시너지를 거둬요. 퀄컴과 전자통신연구원이죠. 지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다음에 우리나라 다른 엔지니어들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CDMA를 최초로 상용화한 국가가 돼요. 안타깝게도 최초의 서비스는 홍콩에서 먼저 해요. 근데 홍콩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의 상용 서비스 국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니까 퀄컴이 어때요? 더 홍보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다른 나라들도 도입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서기 2000년을 목표로 해서 오늘 설명을 하겠지만 IMT 2000이라는 어떻게 보면 Call for Standards가 UN 산하 기구인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 이제 공포를 하는데 2000년을 목표로 우리가 전 세계 셀룰라 와이어리스 텔레폰이 표준을 받을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심사에서 정해줄 테니까 이걸로 하자 이렇게 선언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 목표로 사람들이 맹렬하게 개발을 하는데 어때요? 그때 CDMA 기술이 핵심 기술로 이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CDMA가 2.5G에서 3G로 가고 물론 이 WCDMA 개발하는데 우리나라 엔지니어들도 엄청나게 많이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애트리에 계신 모 박사님이 제가 뭐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2.5세대 CDMA, 3세대 CDMA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 패턴트를 이제 가지시고 엄청난 직무 발명 보상금을 받으셔서 엔지니어로서 인정을 받고 계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숨어 있는 그 발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특허에 대해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특허청에서도 대학생들을 상대로 무료 강좌 같은 것도 하고요. 그냥 지원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금이 나와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게 많이 있고 학교에도 뭐 강좌하러 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어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발명을 하고 싶은데 비용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저를 찾아오세요. 예, 그래서 저도 발명자로 지분을 한 10% 하고요. 제가 학교에 직무 발명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이름 넣어서 여러분이 90%, 예를 들면 이창호 군이 90%, 제가 10% 이렇게 한 다음에 학교에다 하면요. 처음에 등록하고 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있어서 학교가 상당히 많은 서비스와 지원을 해줘요. 물론 처음에 할 때
좀 있으면 날라오죠. 특허 메인테인 할 텐데 그 비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조준호 교수님 연구비에 사나요? 그럼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보고 여러분이 아주 멋진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제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셀 패턴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넌 셀룰라에 비하면 이런 세븐 셀 패턴 무슨 소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홀수들이 패턴들이 있는데 프리퀀시 리유스 팩터가 1이 아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늘어났는데 리유스 팩터가 1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프리퀀시 리유스 팩터를 1로 만드는 기술들이 CDMA 기술이었고요. 엄청난 각광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옛날 이제 셀룰라 텔레폰이에요. 전화가 핵심일 때 말했잖아요. 처음에 유선 전화가 있었고 무선 전화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럴 때의 네트워크 모양이에요. 간단하죠, 그냥. 핵심은 뭐야? 기지국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PSTN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유러피안들이 좀 더 이제 머리를 썼어요. 우리 유럽 엔지니어 그럼 별로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개념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뭐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코어 네트워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셀룰라 네트워크는 크게 두 개의 네트워크, 서브 네트워크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셀룰라 네트워크는 코어 네트워크라는 와이어드 네트워크와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라는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그 사람들이 코어 네트워크를 이렇게 줄여서 그냥 CN이라고 해요. 참고로 CN 타워라는 게 있죠. 토론토에 가면 유현진 토론토에 가면 CN 타워라고 토론토에 있는 높은 타워가 있죠. 거기 올라가면 포항에 우리 왜 뭐죠? 스카이 워크인가요? 아니 스페이스 워크인가요? 뭐죠? 저기 우리 환호공원에 생긴 거. 그것보다 조금 덜 살떨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산 타워 같은 데다가 바닥을 강화 유리로 그냥 해놨어요. 사람들이 그걸 걷는데 쳐다보면 뭐 벌벌 떨고 뭐 온갖 울고 막 발 안 움직여서 그런 장면들도 유튜브에 있는데 제가 출장을 갈 때 CN 타워에 한번 가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당당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위를 이렇게 저쪽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뭐 별거 없네. 그리고 돌아오는데 제가 발이 안 떨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뭐 우리 학생들 중에서 그게 바로 그 번지 점프 대에 올라서면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던데 그래서 가보셨어요? 혹시 그 새로 생긴 환호공원에 생긴 뭐 스페이스 워크인가 뭐 하여튼 거기도 상당히 5개인데다가 CN 타워보다 더 스릴만쯤이다라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CN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어 네트워크고 그 CN 타워가 코어 네트워크란 뜻은 아니에요.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코어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뭐냐면은 2.5세대 CDMA를 하고 나니까 어때요? 보이스가 이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핸드폰, 스마트폰을 보이스용으로 많이 써요. 데이터용으로 많이 써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러피안 비저너리들이 이게 네트워크를 잘 디자인을 할 때 특히 이 코어 네트워크를 잘못 디자인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보이스 이외의 서비스를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래가지고 사실 코어 네트워크에 관해서는 2세대 셀룰라인 그 GSM이라는 게 있어요. 글로벌 스탠다드 모바일의 줄임말인데 실제로는 불어라서 글로벌 뭐 스페셜 뭐 어쩌고인데 하여튼 뭐 자기들은 다르게 얘기해요. 영어로는. 근데 GSM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아까 2.5세대 CDMA, 그다음에 3세대 WCDMA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유러피안들이 2세대 GSM이라는 뭐 TDMA 방식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방식의 어떤 표준을 다 깔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GSM의 코어 네트워크를 굉장히 잘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 3세대 ITU에서 IMT 2020 콜 포 프로포저를 했을 때 이 WCDMA를 만들 때 이 3GPP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3GPP에서 WCDMA 프로포저를 만들 때 코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코어 네트워크를 어때요? 이 GSM 코어 네트워크를 사용하기로 해요. GSM 코어 네트워크. 그럼 뭐가 좋으냐면요. 보면 알겠지만 얘 깔려 있잖아요. 코어 네트워크가 이미 깔려 있잖아요. 2세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만 갈아치우겠다는 거예요. 유러피안들이. 뭘로? GSM에서 3G WCDMA로. 그럼 어떻게 했어요?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와이어리스는 오히려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지를 확보하고 그렇죠? 거기다 전원만 있으면 그 다음에 케이블링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와이어 라인은 어때요? 와이어 라인은 땅을 사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할 때 그 KT가 SKT였나요? 그 상대로 뭐 소송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뭐냐면 KT는 옛날에 우리 한국통신 그 본래 국영 전화회사죠. 그러니까 KT잖아요. 코리안 텔레콤이잖아요. 거기서 땅을 사가지고 그렇잖아요. 전봇대 이런 것도 사놓고 지하에 땅 뭐 그 케이블 공동구라고 해요. 이렇게 돼가지고 보호돼 있고 안에 케이블들이 잔뜩 들어 있어요.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를 들면 SK텔레콤은 처음에 한국이동통신이라는 정부 기업, 국영 기업을 이제 민간에 불화한 거거든요. SK그룹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 그러면 이 네트워크를 깔려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KT에 비하면.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2G GSM을 할 때 GSM을 위한 코어 네트워크를 이미 깔았잖아요. 유러피안들이.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이 GSM 방식의 레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는 좀 이 주파수 리유스, 프리퀀시 리유스가 좀 CDMA보다 못하구나. 그러니까 얘를 이제 걷어치우고 CDMA로 가고 싶은데 얘는 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WCDMA에서 이 GSM 코어 네트워크를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돼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 네트워크에 대한 홀리스틱, 전체적인 그림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3GPP의 그러니까 3GPP가 WCDMA를 제안하고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3GPP2라는 또 기업들의 컨소시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G를 위해서 이 Third Generation Call for Proposal을 위해서 만들어진 컨소시엄들인데 3GPP2에서는 미국 용어로는 CDMA 2000라는 이름의 기술이 있었고 이게 사실은 한국에 디플로이 됐던 CDMA를 발전시킨 거예요. 퀄컴 CDMA라고 하죠. 이거 퀄컴 CDMA라고도 하거든요. 퀄컴 CDMA.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는 CDMA 1이라고 이름을 다시 바꿔요. 2.5세대 CDMA는 요거랑 구별하려고. CDMA 1이고요. 오리지널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IMT 2000을 위해서 만들어진. 저는 당시에 퀄컴 CDMA와 WCDMA 표준을 쭉 읽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요 부분만 읽었어요. 요 부분만. 프로포절에. 그러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 뭐 대학원생이었죠. 하지만 굉장히 콧대가 높아가지고 나는 이걸 이벨류에이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훨씬 나은 기술이라고 겁도 없이 떠들었어요. 막 게시판 이런데. 그래서 당시에 한국에서 어떤 표준을 채택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로서는 어때요? 코어 네트워크 이런 거 생각하면 CDMA 2000가 더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러피안 애들이 이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정부가 세 개의 사업자에게 세 개의 무선 사업자에게 3G 허가를 해주겠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기술 또는 이 기술로 해라. 그래서 예를 들면 1번 또는 2번으로 하는데 WCDMA나 CDMA 2000으로 하는데 사업자 중에서 세 개 사업자가 모두 같은 거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어때요? 서로 CDMA 2000을 하겠다고 할 줄 알았어요. SKT, KT, LGU 플러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세 개 사업자가 다 WCDMA를 하겠다고 제안서를 냈어요. 정부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결국 이건 거예요. CDMA 2000으로 가면요. 유럽에 가면 핸드폰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걸로 할 거니까. 아니면 핸드폰에 어때요? 3G인데 실제로 이 유럽에는 GSM이라는 게 이 세대로 깔려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대를 지원할 수 있게 모뎀을 2개 넣어야 되는데 당시로서는 이게 큰 버든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광고인데요. 그 당시에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나중에 그러니까 KT랑 SKT가 이걸 따내거든요. WCDMA로. LG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떨어지고요. 처음에 정부가 제안을 해요. 네가 다시 CDMA 2000으로 제안서를 수정해 오면 받아주고 안 그러면 넌 사업 못해.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LGU 플러스가 눈물을 머금고 이걸 하겠다고 제안서를 새로 내요. 그리고 주파수 할당 받아요. 참고로 이 세 사업자는 2.5세대 CDMA는 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벌어진 일은 뭐냐면 소비자들을 쟁탈하기 위해서 이 두 회사가 공공연히 이 CDMA 2000을 깠어요. 까면서
유럽에 가면 뭐 너 저기 공항에서 핸드폰 다시 대여받아야 된다면서 불편해서 어떡하니? 뭐 이런 식의 광고를 냈어요. 유럽에 나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CDMA 2000으로 갔거든요. 실제로 가겠다고 했거든요. 얘를 이벌브 시키면 되니까 2.5세대를. 실제로 이 퀄컴 CDMA 1에서 CDMA 2000으로 갈 때는 비용도 적게 들고 막 좋아요, 사실은. 조금만 바꾸면 되고. 근데 미국은 실제로 유럽에 있는 나라보다 더 넓고 실제로 그렇지만 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전혀 몰랐죠. 여러분 나이대의 순진한 그냥 엔지니어링 스튜던트였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셀룰라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어때요? 와이어리스 구간과 와이어드 구간이 있고 와이어드 구간도 매우 중요하고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거예요. 당연히 와이어리스 구간도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다. 그런데 어때요? 소비자들은 더 빠르고 그렇잖아요. 더 잘 되고 그러니까 끊김 없고 뭐 퀄리티 오브 서비스가 좋고 뭐 이런 거 다 따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새로운 표준이 나올 때마다 쫓아가야 될 텐데 어때요? 코어 네트워크 와이어리스 구간은 뭐 새로 깐다고 해봐요. 근데 이 와이어드 구간까지 새로 깔아야 된다면 이 수지가 맞겠어요?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WCDMA로 간 이 유러피안들의 아이디어가 뭐 신의 한 수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서 어때요? 이제 3G에서 사람들이 데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사람들이 그 좀 더 나은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2020 IMT 2020과 IMT 20 요 사이에 IMT 어드밴스드라는 또 이름으로 ITU가 또 콜 포 프로포저를 해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LTE라는 스탠다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LTE는 이 IMT 어드밴스드 처음에 나왔던 그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ITU 사람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LTE로 가면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데이터가 중요해지니까 실제로 IP 네트워크 있잖아요. 프로토콜을 TCP/IP 네트워크에 잘 연결할 수 있게 하라는 게 필수 요건이었고 지금 그래서 LTE에서 보이스 오버 IP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3G로 연결해 놓고 전화할 때랑 LTE로 해놓고 전화할 때 같은 예를 들면 SK텔레콤 간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요. PSTN을 경유하지 않거든요. 다른 회사가 아니면은 이 안에서 이렇게 뭐 코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돼요. 이 퍼블릭 네트워크로 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보이스 오버 IP로 들을 때와 그냥 WCDMA로 들을 때 또는 PSTN을 거칠 때와 안 거치면서 보이스 오버 IP 할 때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요. 어쨌거나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뭐라고요? 와이어드 구간과 와이어리스 구간이 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코어 네트워크, 그다음에 와이어리스 구간은 와이어리스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써요. 랜이라는 표준 써요. 리저널 에리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축약어지만 이거는 셀룰라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라는 용어고요. 그다음에 뭐 기지국은 베이스 스테이션이란 말을 우리 한자로 바꾼 거고 그다음에 이동국 축구 선수가 아니고요. 네, 모바일 스테이션인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표준에 따라서 기지국이 다 다른데 케이퍼빌리티가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5G에서의 기지국은 G 노드 B라는 말을 쓰고요. 4G에서의 LTE에서 특히 이거는 5G NR에서고요. 4G LTE에서는 E 노드 B라는 걸로 써서 기지국들의 케이퍼빌리티를 구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기지국 안 그러고 E노드 B, 뭐 G노드 B 이렇게 얘기하면 뭐지? 할 게 아니라 기지국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모바일 스테이션도 이게 굉장히 초창기에 쓰던 말이고 요즘은 유저 이퀴먼트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면 그냥 이게 핸드헬드 디바이스나 스마트폰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잘 쓰이지는 않지만 셀룰라 네트워크에서 그러니까 잘 말은 하여지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게 이 릴레이예요. 실제로 릴레이를 사용해서 기지국 정도는 아닌데 무선 신호를 재전송해서 커버리지를 넓히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옛날 용어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코드리스 폰이랑 와이어리스 폰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선 전화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둘 다 사실 이게 사실은 무선 전화기처럼 들리죠. 무선 그렇잖아요. 코드리스. 근데 코드리스 폰은 예전에 PSTN 전화기
연결해서 쓰는 그냥 백내 무선 전화기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코드리스 폰과 와이어리스 폰은 다른 거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와이어리스 폰이라고 하면 와이어리스 셀룰라 텔레폰 네트워크를 위한 전화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셀룰라 커뮤니케이션, 셀룰라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뭐 어렵냐, 대수냐, 그냥 우리 집에서 와이파이 그냥 붙여가지고 쓰듯이 뭐 잘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집에서 쓰는 와이어리스 와이파이와 이 자동차를 타고 가고 여러분이 KTX를 타고 가면서 하는 것들은 또 이게 질적으로 이 어려움이 달라요. 어려움의 정도가. 일단 먼저 이 프리 스페이스에서의 라디오 웨이브의 프로퍼게이션 이게 전파죠. 전파의 전파라는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특히 레이더라든가 RF 서킷 연구실에 가면 전파라는 말을 많이 할 텐데 그 선배나 교수님이 말을 더듬어서 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따블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 전파는 뭐예요? 라디오 또는 라디오 웨이브. 이 전파는 프로퍼게이션이에요. 잊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전파 특성 그러면 교수님이 또 어제 술 드셨나 왜 말을 더듬지가 아니고 라디오 웨이브 프로퍼게이션 특성 이렇게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랑 면접을 하는데 이걸 제대로 모른다 그러면 실망이 매우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프리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디얼하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트랜스밋 안테나, 리시브 안테나 하나만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라디오 웨이브를 일종의 복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TX고 이게 RX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게 웨이브에 대해서는 뭐 아주 자세히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물리 시간에 했으니까. 안테나에다가 전류를 인가하면 어때요?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로 바뀌죠. 마치 이게 스피커랑 비슷하죠. 일렉트릭 시그널이 들어가서 아쿠스틱 웨이브가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들어가서 라디오 웨이브가 나오는 거죠. 쭉 퍼져나가요. 그래서 여기 받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가까이 오면 이 안테나에 있는 일렉트론들을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그 전파가 아주 미세하게. 맞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일이 생겨요. 프리 스페이스에서는. 뭐라고요, 여기? 어테뉴에이션과 딜레이. 나와 있죠, 여기. 광속이 한정돼 있잖아요. 전파가 프리 스페이스에서는 광속으로 날아가잖아요. 그 전파되는 속력이 한정이 있어서 딜레이와 어테뉴에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여기다가 가한 시그널을 x of t라는 스칼라, 리얼 스칼라 값으로 모델링을 하고요. 여기서 받아낸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테나가 컨버전 하는 거는 다 통과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박스로 보는 거죠. 그러면 요 x와 이 y를 비교하면 어떻게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제일 간단한 건. 이렇게 되는 거죠. 보낸 시그널이 딜레이가 된 거죠. 타우 제로만큼. 그 다음에 A0만큼 어테뉴에이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간단한 모델로 바꿀 수가 있죠. 참고로 제가 예전에 수학과에 가서 수학과 콜로키움에서 이제 저같이 엔지니어링 하는 교수들을 불러서 수학이 어떻게 쓰이나 뭐 이런 걸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불려가서 한번 수학과에서 세미나를 발표를 했는데 계속 교수님들이 맥스웰 방정식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 박사님 부산 통신하시니까 맥스웰 방정식에 정통하시겠어요? 그럼 제가 하는 대답은 뭐죠? 아닌데요. 저 맥스웰 방정식 4개라는 거 말고는 기억도 안 나요. 뭐 편미분 방정식 아니었나요? 왜냐? 이렇게 모델링 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냥 송신 시그널, 안테나 인간 시그널 X 오브 T가 안테나에서 끌어낸 시그널 Y 오브 T로 바뀔 때 이렇게 된다고 하고 마는 거예요. 여기 어디 뭐 웨이브 이퀘이션이 있어요? 편미분이 있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통신에 대해서 전공할 때 굿 뉴스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전자기학을 잘 못해도 전혀 인생에 상관이 없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또는 중학교 과학 시간에 특별활동 시간에 수조에서 탁구공 가지고 이렇게 흔들던 거 있잖아요. 그것만 잘 알고 기본적인 수학 실력만 있으면 무선 통신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RF 서킷을 하려고 한다든가 안테나를 전공하려고 하면 통신 중에서도 잘해야 돼요. 전자기학이 전부예요. 그때는. 네. 하지만 저처럼 어떤 기능을 전자회로가 이 시스템이 수행하면 우리가 채널 임페어먼트, 채널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것에 강인한 통신 방식을 만들 수 있느냐를 연구할 때는 다행스럽게도 맥스웰스 이퀘이션스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파동에 대해서 몰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전자기학을 또는 심지어 전자파 수업을 잘 못했다고 해서 통신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불행은 여기서 시작하죠. 이렇게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신호를 가지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음성 신호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바로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꿨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아쿠스틱 웨이브죠. 그렇죠? 음향 신호죠. 아쿠스틱 웨이브를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꾸는 게 마이크로폰이죠. 그래서 전류로 바꿨어요. 그거를 엄청나게 증폭을 해가지고 그냥 안테나 막대기에 가했다고 합시다. 다이폴이든 뭐 모노폴이든 안테나. 이러면 어떻다고 했죠? 이 방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려면 이 시그널의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의 대충 중요한 에너지가 있는 부분 그걸 계산하면 이제 파장이란 게 나오잖아요. 그 파장과 안테나 길이가 비슷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 목소리가 어때요? 3kHz 정도 뭐 맥스죠. 그거 한번 잡아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안테나 길이가 얼마나 필요하나. 방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무선통신, 마르코니 무선 전신할 때 연구했던 게 뭐죠? 예, 우리가 보내는 그 모스 신호 있잖아요. 뚜뚜뚜 하는 것도 고주파 신호로 바꾸는 거. 높은 신호로. 그러면 안테나 사이즈를 줄일 수 있고 방사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시그널들은 다 어때요? 밴드 패스 시그널이. 그러니까 여기 가는 시그널이 안테나에 가는 건 전류니까 그렇잖아요. 전류니까 실수 값인데 이것이 스펙트럼 상에서 보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보면 밴드 패스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X of F라는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보면 뭐 여기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값을 취해보면 리얼이니까 뭐예요? 매그니튜드 스펙트럼은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는 시메트리칼이죠. 여러분 시그널 젠 시스템즈에서 나왔어요. 참고로 이걸 제가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라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X of T라는 것을 어때요? 좀 다르게 표현해요. 여기 있지만 어떤 컴플렉스 시그널 X sub C of T가 컴플렉스 시뉴소이달에 곱해져서 그다음에 리얼 파트를 취해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물론 이걸 증명하는 거는 여러분이 정보통신공학개론이나 디지털 통신 거기서도 안 배우면 대학원에 와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나서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해요. 그러면 요거는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여기서 어테뉴에이션과 딜레이. 그런데 요걸 대입한 다음에 오물딱조물딱 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어떻게 되냐면 딜레이가 어때요? 여기서는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딜레이 준 거는 뭐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게 리얼인데 요만큼이 붙어요. 대입해 보면 간단해요. 산수예요. 뭐냐면 딜레이가 그렇잖아요. 딜레이가 페이즈를 바꿔요. 컴플렉스 시그널의 페이즈를 바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어요? 네. 딜레이가 페이즈를 바꾼다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페이즈 어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페이즈 어레이. 레이더 전공한 학생들은 뭐 어떤 관심 있는 학생들 이미 들었겠지만 또는 이제 밀떡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이사 레이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방위청에서 뭐 방사청에서 우리나라 한국형 무슨 전투기 개발하고 할 때 앞에다가 뭐 타겟을 50개를 한 번에 트래킹을 할 수 있는 레이더를 만들어서 다는데 뭐 기존에 가장 잘 나가는 뭐 이스라엘제보다 성능이 좋고 할 때 뭐 아이사 레이더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페이즈 어레이 같은 게 들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페이즈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안테나를 여러 개 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 입사를 하면 어때요 실제로 웨이브 프론트가 이렇게 형성되면 사실 웨이브가 도착하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 딜레이가 조금씩 다른 딜레이가 페이즈의 디퍼런스로 나타나요. 어디에서? 요 컴플렉스 시그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프로세싱은 매서메티칼리는 요 컴플렉스 시그널을 처리해요. 다 송수신기가.
알겠어요? 알고리즘들은 이 컴플렉스 시그널을 처리해요. 왜냐하면 이게 베이스밴드 시그널이고 실제로는 리얼로 처리하는데 리얼 베이스밴드 시그널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인페이즈 리얼 시그널과 쿼드러처 리얼 시그널로 나눠지거든요. 둘 다 리얼 베이스밴드고 얘랑 얘는 리얼 베이스밴드고 그래서 보면 모뎀에서 항상 I패스, Q패스에서 두 개가 나와 있고요. 얘는 컴플렉스 베이스밴드고요. 그래서 딜레이가 페이즈로 바뀌기 때문에 페이즈 어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안테나 어레이인데 그걸 페이즈 어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딜레이를 페이즈 디퍼런스로 바꾸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간섭 신호를 익사이스 없애버린다든가 원하는 방향으로 빔포밍을 한다든가 트랜스밋 할 때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이가 페이즈 디퍼런스로 나타난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말한 요 식이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을 컴플렉스 베이스 밴드 시그널을 컴플렉스 모듈레이션에서 리얼 파트 취한 걸로 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잘 가고 심지어 나중에 곧 나오겠지만 도플러도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 알파는 리얼이었지만 요 딜레이한 효과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센터 프리퀀시 그러니까 똑같은 딜레이라도 센터 프리퀀시를 바꾸면 페이즈가 다르게 돌아가요. 여기 보면 FC와 딜레이 타우 제로를 고정하더라도 요 센터 프리퀀시를 바꾸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컴플렉스 게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딜레이가 분명히 게인은 어테뉴에이션 되는 양이었는데 그게 컴플렉스 넘버로 바뀌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어때요? 새털라이트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많은 넌 테레스트리얼 네트워크 이건 NTN이라고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즘 굉장히 핫해요. 굉장히 핫한 단어예요. NTN이. 네. 여러분이 대학원에 들어가면 뭐 NTN 가지고 뭘 하시는 교수님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새털라이트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여기 지상국이 있고 뭐 막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걸리적거릴 게. 그러면 어때요? 이때는 정말 프리 스페이스와 유사하겠죠. 유사.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 빌딩들이 막 있고 그런데 여기 땅바닥에 붙어서 우리가 다니고 차가 막 여기 다니는 터레스트리얼 네트워크는 어때요? 이렇게 프리 스페이스처럼 어테뉴에이션과 딜레이만이 나타나지 않겠죠. 사실 이 스타링크 이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저궤도 위성을 쓰거든요. 예전에 정지궤도 위성을 쓸 때는 정지궤도 위성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라보면 포항에서 바라보면 항상 일정 위치에 있죠. 약간 움직여요. 사실 왔다 갔다. 근데 그러면 프리 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빨리 움직이거든요. 우리의 호라이즌에서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빨리 해요. 그다음에 얘도 초속 7점 몇 킬로로 날고 그러면 곧 설명할 도플러 프리퀀시 시프트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거 컴펜세이션을 해야 되고 만약에 지상국이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도플러를 갖는 신호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면 어때요?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일단은 넌 테레스트리얼에서는 많은 경우에 뭐 별 걱정이 없어요. 그냥 저 도플러가 생기면 그냥 보상, 컴펜세이션을 하면 돼요. 하지만 테레스트리얼 네트워크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프로퍼게이션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때요? 여기서 안테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 서킷이 달리죠. 우리 일렉트리컬 엔지니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일렉트리컬 서킷 또는 일렉트로닉 서킷을 달죠. 그러면서 이 안에 RF 컴포넌트도 들어가고 디지털 베이스밴드 막 들어가면 어때요? 얘들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아이디어란 수학적인 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없지 않아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심지어 지오 스테이셔너리 새털라이트라도 어테뉴에이션과 딜레이뿐만 아니라 안테나에서 더해지는 노이즈 그다음에 심지어 태양에서 나오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털라이트는 저기 있는데 태양이 그 근처로 지나갈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연간으로 그렇잖아요. 예, 연간으로 지나가는데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태양풍 이런 게 생기면 인터피어런스도 있죠. 백그라운드 뭐 레디에이션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앰플리파이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수신 신호가 어때요? 여기서 뭐 몇 밀리와트 또는 1와트로 쏘면 여기서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10승, 12승으로 수신되니까 얼마나 작은 파워예요? 증폭을 하다 보면 일렉트론들의 서멀 노이즈가 관찰이 되거든요. 그 노이즈가 더해져요. 그러니까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채널 임페어먼트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새털라이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어때요? 배터리가 문제죠. 그렇죠? 가장 스케일스한 게 뭐라고요? 스펙트럼. 두 번째가 전력이죠. 에너지. 그래서
굉장히 파워 이피션트한데 넌 리니어리티가 큰 앰플리파이어들이 새털라이트에 달려 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받은 신호가 새털라이트에 가서 증폭돼서 다시 아래로 바뀔 때 그냥 딜레이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넌 리니어 디스토트 돼서 날아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프리 스페이스에서 프로퍼게이션 되어봤자 우리가 만든 서킷들의 한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이 연구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줄줄이 여러 임페어먼트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말했지만 트레스트리얼 또는 랜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또 뭐예요? 그것 말고도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카폰이에요. 그랬을 때 저 기지국이 있다고 해보세요. 여기. 이거는 셀룰라, 프리셀룰라 시절이라고 해보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때요? 여기서 웨이브가 가서 빌딩에서 막히고 그럼 여기서 회절이 생기고 반사가 되고 맞습니까?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그 다음에 간섭이 일어나고 두 웨이브가 동시에 도착하니까. 그러니까 이 채널이라는 게 랜드 모바일에서는 특히 얘가 또 빠르게 움직이면 어떤 일이 생기죠? 좀 이따 설명할 도플러가 생기죠. 그래서 굉장히 타임 베링 채널이 돼요. 시간에 따라서 타임 디펜던트 또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채널이 되는데 언서턴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시간에 얘기했지만 엔지니어들이 도입하는 게 프로바블리스틱 모델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죠? 스토캐스티컬리 확률적으로 타임 베링 채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예, 무선 이동 통신의 가장 큰 챌린지, 디피컬티예요. 우리가 미디엄, 매개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 공간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딜레이와 어테뉴에이션만 생겨도 서킷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채널 자체가 언서턴티가 있는 거예요. 큰일이죠. 그래서 통신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때는 되는 게 신기하다니까요. 되는 게. 제 자신이 통신 전공인데도 우와 엔지니어들이 이걸 작동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뭐 이런 놀라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봅시다. 일단 이 하나의 패스가 딜레이와 어테뉴에이션만 갖고 들어오지 않고요. 패스가 여러 개 있게 돼요. 그래서 멀티 패스 채널이 형성돼요. 그런데 이 패스라는 게 참 애매한데 이런 거예요. 아까도 여기 그려놨지만 우리가 지금 요 선을 그어놓은 게 뭐죠? 이게 레이라고 불리는 거죠. 광선처럼 보는 거죠. 실제로는 어때요? 여기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일종인 라디오 웨이브를 쏘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신호가 수신될까를 여기서 안테나에다가는 우리가 X of T라는 신호를 인가했다 하더라도 이 안테나에서 뭐가 수신될지를 하려면 사실 뭘 풀어야 돼요? 예. 맥스웰 이퀘이션을 풀어야죠. 그것도 어떻게? 이 모든 오브젝트들의 그렇잖아요. 반사율, 흡수율, 퍼미어빌러티, 이런 거 다 계산해서 해야죠, 사실은. 완벽하게.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놀랍게도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우리 통신쟁이들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로 풀지 않아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분석기로 풀지 않아요. 파이나이트 엘레멘트 메서드를 도입하는 그 이상한 편미분 방정식 푸는 그 알고리즘들 있잖아요. 아바커스나 이런 것들 안 써요, 저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마치 자기력 선을 도입하잖아요. 전기력 선을 도입하듯이 가상의 선인 이 레이를 도입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러분이 돌을 던졌어요. 연못에. 그러면 이렇게 웨이브 프론트가 퍼져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다 막대를 꽂아놓고 보면 어때요? 이 막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패스가 있고 패스가 맞아요. 이 패스를 따라서 1차원 파동이 어테뉴에이트 되면서 전달되는 걸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아래 위로밖에 안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요 패스를 이루는 요거를 레이로 보는 거예요. 빛의 다발, 광속이죠. 빛 다발. 그래서 레이 베이스트로 접근해요. 통신쟁이들은 레이 베이스트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레이가 있고 여러 패스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패스라고 부르고 어떤 때 레이라고 부르는데 채널에서는 예를 들면 요게 패스 하나고 요게 패스 둘 해서 지금 얘는 두 개의 패스를 갖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 송신기에서부터 요 차량까지. 그래서 두 개부터는 이제 뭐라고 해요? 멀티 패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선 채널을 멀티 패스 채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패스만 여러 개냐? 아니죠. 제가 말했지만 움직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모바일에서는 트랜스미터가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차량에 탑승하고 움직이고 내가 전파를 쏘면 내가 트랜스미터로서 움직이는 거죠. 또는 내가 차량에 탑승하고 데이터를 다운받고 있는데 내가 움직여요. 그러면 리시브가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가만히 있고 기지국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서 있으면서 데이터를 보려고 하는데 옆에 차량들이 막 지나가요. 그러면 그 차량들이 여러 패스를 만들었다 말았다 막 하겠죠. 그 녀석들이 예를 들면 리플렉터로서 타임 베링일 수도 있고요. 리프렉터로서 타임 베링일 수도 있고 디프렉터로서도 타임 베링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차량에 뭐 버스 유리창이 있으면 통과되면서 뭐 리프렉션도 될 거 아니에요. 회절, 굴절, 반사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물리 시간에 나오는 식으로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다 퉁쳐서 스캐터러 이렇게 얘기해요. 스캐터러, 리플렉터, 리프렉터, 디프렉터 등등등 라인 오브 사이트, 그러니까 쫙 정말 프리 스페이스에서 퍼져나가는 레일을 만드는 게 아닌 녀석들을 다 스캐터러라고 해요. 그러니까 트랜스미터가 움직일 수도 있고 리시버가 움직일 수도 있고 스캐터러가 움직일 수도 있는 게 와이어리스 채널이에요. 그리고 패스가 여러 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y 오브 t는 어때요? a0, x 오브 t 마이너스 타우 제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얘들이 다 변하잖아요. 그래서 채널을 그러면 수학적으로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리니어 타임 베링 채널로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 파라메타가 두 개 있는 어떤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는 걸로 나타내고 여러분이 컨트롤 시간에 배우는 임펄스 리스판스랑은 좀 달라요. 그때 기준으로 하면 얘는 response of the channel at t to the impulse applied at t minus tau에 해당돼요. 지금 이거는 뭐 시험에 내거나 퀴즈에 내지 않을게요. 숙제에도 안 내고 그냥 여러분들이 다음 예를 들면 정보통신공학개론이나 디지털통신 또는 이동통신 수업을 하면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건 모델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래요. 여기서 제가 여기서 줄넘기 줄을 잡고 흔들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문에다가 묶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 실험했듯이 어때요? 이게 배와 마디들이 생기면서 소위 말하는 스탠딩 웨이브, 정상파가 생기죠. 그렇죠? 맞습니까? 정상파의 특징이 뭐죠? 이 그림이 말하는 게 뭐였어요? 이게 사실은 여러 시각의 찍은 스냅샷들을 오버랩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T0에서는 여러분 줄넘기 줄이 이런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시간을 딱딱딱 타임랩스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었다가 뭐 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놀랍게도 내가 여기서 흔들면 요 지점들이 있어서 여기서는 줄넘기 줄이 안 움직이죠. 사실은 아래 위로.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어때요? 네, 그냥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주파수로? 내가 흔드는 주파수. 네, 이게 정상파죠. 그렇죠? 물론 실제로는 어테뉴에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노피랑 다르고 뭐 이런데 편의상 그냥 근거리고 그런 어테뉴에이션 없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 앞으로 돌아가세요. 처음에 제가 나왔던 그림. 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내가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전파를 내요. 그러면 이 빌딩들에 의해서 여러 패스가 생기면서 실제로는 저런 예를 들면 여기서 쐈더니 이렇게 맞고 오는 게 있잖아요. 내가 바로 오는 게 있고 그러면 어때요? 실제로 얘가 받으면 아까 본 것 같은 이상한 패턴이 여기 전체에 3차원 공간에 생겨져 있는 데를 내가 달리게 되죠. 그러니까 정상파가 있다고 해도 내가 움직이면 어때요? 예를 들면 정상파가 있는데 형성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종이에다가 슬릿을 만들고요. 여기만 눈으로 보면서 걸어가요. 여기를. 그럼 어때요? 흔들리는 게. 여러분에게 이게 시각이면 수신되는 신호가 어떻게 보여요? 막 흔들리는데 시각이 가면서 이 크기가 커졌다가 거의 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커졌다가 0으로 떨어졌다가 하지 않겠어요? 특히 요 마디라고 되는 위치에 딱 서 있을 때는 어때요? 흔들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멀티 패스, 이것도 패스, 이 패스랑 이 패스 두 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멀티 패스 채널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매그니튜드가 시간에 따라서 커졌다 작아졌다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레귤러한 지금 인터페런스고 굉장히 이레귤러한 패턴이면 어때요? 이게 타임축이라고 하면요. 매그니튜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천히 지나가는데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 좀 지나갈 때 있어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이 흔들리는데 이 파워만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RMS 파워인데 파워가 막 시간에 따라서 변해요.
이런 걸 타임 베링 페이딩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희극 이런 거 희곡에서 보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얘기 있잖아요.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그런 것처럼 이게 페이드 인이 됐다 페이드 아웃이 됐다가 하는 일이 타임 베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선 채널이라는 게 이렇게 챌린지한 거예요. 물론 이거를 정상파로 인해서 형성된 공간에서 내가 달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운링크, 기지국에서 모바일 스테이션으로 가는,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모바일로 가는 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기지국이 정지해 있고 사실 대부분의 스캐터러들은 빌딩이고 뭐 이렇잖아요. 다 정지해 있고 어떻게 보면 간섭 무늬가 있는 곳을 내가 지나가면서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이 되고요. 거꾸로 업링크에서는 사실 도플러로 보는 게 더 적합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지금 물은 정지해 있고 맞아요. 백조가 가면서 이게 약간 아래 위로 흔들리면서 가다 보니까 물결 프론트 웨이브가 생기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빽빽하게 생겨 있고 여기는 안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도플러 효과죠. 그래서 주파수가 올라가는 거죠. 여기도 있지만 이게 그 유명한 수학 없는 물리 또는 Thinking Physics 뭐 한국에선 재미있는 물리 여행이라는 책으로 번역된 그 저자가 직접 그린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물리과 교수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네. 여기 나와 있지만 위키피디아 얘기처럼 예를 들면 이 VR과 VS가 뭐 소스와 뭐 리시버라고 합시다. 그러면 도플러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보낸 주파수면은 관찰되는 주파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보내는 것은 분모에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은 분자에 영향을 주고 그런데 이건 너무 복잡하고 우리가 특히 전파처럼 광속에 비해서 움직이는 트랜스미터, 리시버, 스캐터러, 미디엄의 속도가 느릴 때는 어떻게 돼요? 예, 어프락시메이션을 하죠. 이런 어프락시메이션 물리 시간에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좀 간단해져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바뀌죠. change in frequency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F0분의 델타 F. 얘가 센터 프리퀀시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바뀐 주파수인데 그것이 광속분의 속력의 차, 관찰되는 시선 속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 둘 게 뭐냐? 이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초속과 시속을 바꾸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암기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위대한 벤처를 만들어서 기부하러 와서 저를 우연히 만났다. 제가 멱살을 잡고 30m/s는 몇 km/h야 물어봤는데 여러분 대답을 못하면 제가 조인트를 깐다고 했어요. 108km/h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속도로 여러분이 달리면 자 휴게소가 9km 남았어요. 그러면 몇 분 걸리죠? 5분 걸리죠. 이거 굉장히 편해요. 이거 기억해 놓으면 108km로 달리면 계산이 매우 쉬워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속 30m, 초속 30m로 가면서 주파수 센터 프리퀀시 3기가로 하면은 죄송해요. 델타로 해야 되는데 300Hz의 도플러 쉬프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3GHz로 쐈는데 뭐예요? 받는 쪽에서는 다가오고 있으면 300Hz가 더해지고요. 멀어지고 있으면 300Hz가 빼지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다 3이죠. 그렇죠? 여기도 광속이 지금 있죠.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s. 그래서 333이 다 들어있죠.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30기가로 바뀌면 센터 프리퀀시가 픽스돼 있다 하더라도 도플러 쉬프트 양이 10배가 되는 거죠. 속력이 2배가 되면 도플러 쉬프트가 2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 패스가 딜레이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옛날 아날로그 TV, NTSC 방식 아날로그 TV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TV가 너무 선명해요. 저는 막 미치겠어요. 옛날에는 TV 틀면요 이렇게 보였어요. 여기 보면 요 화살표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이나요? 이 화살표. 여기 보면 흐릿하게 여기 화살표 보이죠, 그렇죠? 이런 거를 고스팅 효과라고 해요. 고스팅 현상. 그러니까 유령이 있는 거죠. 유령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 누가 사람이 서 있는 거. 이거 유령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고스팅이라고 해요. 고스팅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패스가 제법 큰데 어때요? 딜레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TV에서 주사선으로 쭉 주사를 하는데 늦게 들어오니까 이게 쉬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미식 축구의 쿼터백이 지금 던지려고 하는데 흐릿해지죠. 이게 아날로그 TV에서는 이런 현상을 없애기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 하면서 소위 말하는 HD TV 기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깨끗해요. 여러분은 믿지 못할 거예요. 이런 시대가 있었는지. 자,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도 진도를 많이 못 나가서 큰일인데요. 그렇죠? 수요일 날 무리해서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